네, 제 95회 기출문제 전산학의 1급 풀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론 시험부터 할 거고요. 합격률이 보니까 발표가 됐는데 1급 95회 합격률이 42%가 나왔습니다. 평균 합격 물론 20%일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50%, 48%, 51% 이렇게 보면 최근 거 기준으로 본다면 평균보다 약간 낮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계속 이러는데 특별회차가 또 한 5%가 낮아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아마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거 계속 특별회차만 이렇게 합격률이 낮아버리면 수험생들이 좀 불신을 가질 것 같은 좀 난이도 조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 2급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60%. 근데 전산세무 2급이 오히려 합격률이 조금 더 높아요. 세무 1급은 아주 최악의 상황 한 자릿수가 나와버렸고요.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이론 시험 볼 때도 여러분들 수험장에 가면 요거 전부 다 실행돼 있을 겁니다. 자, 수험번호, 가상 수험번호 요거 입력하시고요. 여러분 이름 설치 눌러주시고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고요. 감독관 확인번호 6697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말 결산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 자, 결산 절차 앞에 이론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평상시에 거래가 있으면 붕괴하고 요거 계속 반복이죠. 그러다가 붕괴한 거는 자동적으로 각각의 총계정원장 계정에 전기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는 계속되다가 12월 30일 되면 결산 전 일단 시산표를 작성해서 100%는 아니지만 한 90몇 % 정도 그 차변대변 합계액을 가지고 일단 검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결산정리분계 우리 시험 볼 때 맨 마지막에 하죠. 예, 결산정리분계를 하고 그 다음에 결산정리 후 시산표, 그 다음 장부 마감, 재무제표 작성이 제일 마지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월 1일부터 또 다시 반복이죠. 자,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될 겁니다. 재무제표 작성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아니고 수정전 시산표 작성 요거죠. 만약에 붕괴나 정기가 있다면 이거는 결산 과정이 아니죠. 여기서부터가 결산 예비 절차에 들어가니까 얘가 일단 정답이 되고요. 기말 수정 붕괴는 결산 정리 전 시산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 비용 계정의 마감. 마감은 재무제표 바로 직전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었는데 다음 자료에 의하여 결산 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자, 국세 환급 통지서 세금을 냈는데 우리는 환급 대상이에요. 오히려 돌려받는다. 여러분들 그 연말정산했을 때 돌려받는 분들 있죠. 13월에 보너스. 자, 요거는 현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언제든지 통지서가 이미 온 거니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함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선일자 수표가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 날짜가 앞서 있는 수표입니다. 가계 수표를 이 개인 사업자들이 쓰는데 거기에 보면 날짜가 오늘 발행일이 예를 들어서 5월 6일이다. 근데 수표를 딱 받아서 보니까 5월 30일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한참 며칠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선일자 수표입니다. 근데 요거를 들고 은행에 가면 원래 가계수표는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서 발행해야 돼요. 당좌수표처럼. 근데 요거를 당좌수표도 물론 선일자수표로 발행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은행에 집어넣으면 바로 부도 처리됩니다. 왜냐하면 잔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 날짜에 맞춰서 사람들이 입금을 시켜요. 그래서 요거 시중에 이런 식으로 많이 유통하는데 그래서 얘는 그럼 뭘로 볼 거냐. 발행일보다도 한참 앞에 거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요거는 매출 채권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받을러음하고 성격이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 되려면 요게 위험 부담이 전혀 없어야 돼요. 요거 뭐 우편한 증서, 자기압 수표 이런 것들은 위험 부담이 없어요. 가다가 소매치기 당하지 않는 이상에는. 은행에 가면 바로 현금으로 교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부도날 소지가 일부분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는 거고 그래서 외상매출금이나 받을러움처럼 얘는 위험성이 있어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없고요. 자, 그다음 우편한 증서. 지금은 사용 안 하는데 옛날에는 온라인이 안 될 때 우체국을 통해서 증서를 가지고 돈으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분증 들고 가야만이 그 본인만이 찾을 수 있었어요. 요거 우편화증서 현금으로 보고요. 자격수표 당연히 현금으로 보고, 직원 가불금 이거는 선급금 개념이죠. 선급 비용. 선급 비용이기 때문에 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좌 자산으로 보고, 그래서 얘도 아니고요.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정기적금 3개월 이내면 현금성 자산이죠. 그래서 20만 원에 요거 4만 원 더하고 50만 원 하면 얼마예요? 74만 원.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일자 수표를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대손충당금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가 테스트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 자료에 의하여 빈칸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인가? 빈칸은 요겁니다. 자, 대손충당금.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그래서 여기는 증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감소. 자, 전기 2월 작년에 대손충당금 설정해서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손상각비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뭐냐? 그러면 당기의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한 거.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외상매출금에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당기 중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대손 처리된 외상매출금은 5천 원이다. 그러면 대손충당금을 썼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5만 원에서 5천 원을 여기다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차기 2월. 자, 대손충당금 설정하고 남은 거는 내년으로 넘긴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합계액이 얼마예요? 7만 5천 원. 자, 여기 7만 5천 원 적으면 합계액은 차비대비 같아야 되니까 얼마? 2만 5천 원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5만 원 있다가 5천 원 쓰고 4만 5천 원 남았는데 2만 5천 원 추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그래서 차기 2월 요게 내년으로 넘어가면 다시 1월 1일 전기 2월 7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7만 원을 설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차액보충법으로 모자란 거 2만 5천 원. 4만 5천 원 남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손충당금에 대한 개념 요거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앞에 이론 강의 한번 듣고 요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아주 생소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를 저도 처음 봤습니다. 자,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에서 자산을 문장 잘 읽어봐야 돼요.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이 유형으로 옳지 않는 것. 자산이라면 종류가 많죠. 당좌자산부터 유형자산. 자, 그러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임대 또는 빌려준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수익이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 우선 만약에 현금을 빌려줬다. 대여, 현금. 그러면 이자를 받죠. 이자 수익.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다른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주식을 샀어. 내 돈이 들어간 거예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 그럼 뭘 받아요? 배당금을 받죠. 삼성전자는 연 4% 이상 항상 배당금을 주죠. 그래서 받은 수익. 내 돈을 빌려주고 배당금을 받은 겁니다. 자, 맞고요. 로열티. 이거는 뭐예요? 특허권을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는 거. 자,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빌려준 거, 임대, 뭐 돈을 빌려주든 특허권을 빌려주든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상품 판매 수익은 요거 잘 보셔야 돼요. 판매라 그랬죠.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아예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소유권이 아예 넘어가는, 사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내가 가진 물건을, 재고자산을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생긴 이익은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얘가 스파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거는 좀 생소하긴 한데 문장을 자세히 읽으면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판매, 요거는 충돌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출제 유형이 점점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 암기하는 문제는 점점 줄여가고 있고,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을 폭넓게 이해를 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애워서 시험 보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아닌 것. 요거는 뭐 암기 문제 나왔습니다.
정액법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내용 연수분의 수명이죠. 취득 원가,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이죠. 자, 내용 연수, 취득 원가, 잔존가액, 잔존가치, 잔존가액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생산량은 필요 없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생큐고요. 자, 무형자산에 대한 게 예전에는 안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다음 중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여기 이론 강의 중에 제가 이론 교재 127페이지에 있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가져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보통 무형자산은 돈 주고 사오든가 그런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고 자체 특허를 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 단계, 개발 단계. 왜냐하면 제약회사 요즘 뭐 바이오 뭐 해서 백신, 치료제 막 나오는데 실패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기 때문에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해서, 연구 단계는 성공 여부가 불확실할 때, 개발 단계는 성공 여부가 아주 높을 때, 그때는 개발 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연구 단계는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개발 단계는 개발비라 그래서 요거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두 연구 단계로 본다. GFA 기준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개발 단계, 아까 개발비라 그랬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이 조건을 못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 그 다음이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경제적인 효율성, 성공 가능성이 높고 돈이 되고, 그런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자, 그 외에는 전부 다 비용으로 인식하고.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무형자산은 회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무형이니까, 그 다음에 비화폐성, 딱 돈으로 계산이 되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이익이 상당 부분 있을 때, 자, 이런 경우는 무형자산이라 하고, 개발비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 돈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무형자산, 연구 단계는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상표를 말하는 거예요. 고객 목록, 그 다음에 이와 실질이 유사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요거는 회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무형자산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자, 이런 거는 인정을 안 해주고,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했다. 그런 경우는 인정이 되는데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이거 왜냐면 자기네 브랜드, 고객 목록,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누가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죠. 근데 이걸 막 부풀려가지고 자산 많은 걸로 하면 재무제표가 아주 좋은 회사로 나와요. 그럼 투자자들이 쏘을 수 있죠. 그리고 은행에서 과다하게 대출 받아버리고. 그래서 이러한 거는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에 따라 무형자산이나 비용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 무조건 뭘로 한다? 연구 단계로 해서 그냥 단기 비용으로 무형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개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 딱 프로그램 켜놓고 땡큐 하면 됩니다. 이거 거저먹기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 조정이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자본 조정 뜻 봤더니 제가 여기 빨간 라인을 쳐놨습니다. 감자차손, 자, 여기 있어요. 389번. 자, 이거 자본 조정이죠. 아이고, 답까지 들어가 버렸네. 주식 발행 초과금, 이건 자본잉여금 아시겠죠? 이건 자본잉여금입니다. 자기 주식 383번 자본 조정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여기 들어가요. 자본잉여금에. 그래서 자, 얘 아니고 20만 원, 40만 원 해서 60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그냥 거저먹기 문제고요. 자, 그다음 8번 문제. 다음 중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세무이 당기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는 게 있어야죠. 노후화된 업무용 차량을 자 중고차 매매 상사에 판매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근데 여기서 보면 영업이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나오죠. 거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뺀 게 영업이익입니다.
근데 그 밑에 들어가면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있죠. 얘네들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 다음 단계니까.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건 영업 외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그 다음에 사업 운영 자금에 관한 대출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 비용으로 계산하였다. 이자 비용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밑에 거부터 볼게요. 기말결산 시 외화 예금에 대해 외화 환산 손실, 얘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과 무관한 비용들이에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 3번은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문을 제작하고 광고 선전비.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영업이익이 변동이 생기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이제부터는 원가 회계입니다. 재무회계는 어렵다라기보다는 생소한 문제들이 나와서 조금 오답들이 좀 나왔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맞죠? 직접 재료 원가,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에서 당기 원재료 매입액은 더하고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재고액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맞죠? 제품 생산량이 증가해도 관련 범위 내에서 제품 단위, 요걸 잘 봐야 돼요. 단위당 고정 원가는 일정하다. 자, 우리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건 변동비에 대한 설명이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재료비. 많이 생산할수록 자, 쭉 같이 올라가죠. 자, 이게 생산량. 그 다음에 원가. 자, 총 원가가 증가합니다. 근데 고정비는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가죠. 아무리 생산량이 늘어나도 요 비용, 요 원가는 똑같이 일정하게 가는 거. 이게 바로 고정비입니다. 그러니까 총 원가는 변동이 없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임차료 같은 거. 아니, 물건 더 만든다고 마스크 공장에서 마스크 더 만든다고 월세 더 내라고는 안 하니까. 근데 단위당 고정비는 어떻게 돼요? 자, 100개 만들 때 1,000원이었어요. 임차료가. 근데 200개 만들어. 총 임차료는 똑같아요. 그러면 나누기 하면 요거 하나당 10원인데 단가가 200개로 나누기 하면 5원이 돼요. 그래서 고정비 단위당 원가는 단위당 고정 원가는 일정하다가 아니고 감소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4번 혼합원가는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혼합원가라는 건 고정비, 변동비 합쳐진 걸 말하는 겁니다. 고정비와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변동비로 구성되는 원가이다.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변함없이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자, 요 공식 정도는 외워두는데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제품별 배부 기준의 실제 시간일 수도 있고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발생액 곱하기 예정 배부율. 자, 여기는 실제고 여기 예정 배부율을 곱한 게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라는 거. 자, 회사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 시간입니다.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7만 원. 실제 직접 노무 시간 700시간. 이게 700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95원. 얘가 95원이에요. 곱하기 95원. 자, 이렇게 곱하기 하면 자, 얼마가 나오죠? 요게 66,500원. 66,500원이 나옵니다. 예정 배부액. 근데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7만 원이에요. 자, 7만 원. 요거는 실제입니다. 7만 원. 그럼 어느 게 많아요? 실제가 많죠. 실제가 많아요. 그럼 예정을 적게 했다는 거죠. 자, 이거 빼면 얼마예요? 3,500원 예정이 과소배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에 갔는데 여러분이 취업한 회사가 공장이 있어. 요 예정 배부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전기세 고지서가 지금 당장 제품 제조 단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전기세 고지서는 그 다음 달에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앞서서 이렇게 예정 배부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요거는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제조간접비 배부 개별 원가 계산에서 다음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 중 가장 정확한 배부법. 제조간접비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배부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직접 배부법, 그 다음에 뭐예요? 단계 배부법, 그 다음 상호 배부법. 이 중에서 제일 복잡한 건 요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중간 어중치기고 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세기업, 중기업, 대기업 자 이렇게 쓰고 가장 정확한 걸로는 얘가 가장 복잡하고 힘들지만 또 가장 정확해요. 얘는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간단한 대신에.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문제. 자 월말 제공품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자 여기 보시면 아이고 또 이거 먼저 나와버리네. 여기 빨간 라인.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 자 평균법 공식 제가 갖다 놨습니다. 여기서 선입선출법이 만약에 나왔다 하면 얘를 없애주고 여기 월초 제공품 환산량을 넣으면 돼요. 근데 평균법이다? 그러면 월초 제공품도 다 포함. 월초 제공품 환산량 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월말 제공품 금액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미완성된 거를 완성된 걸로 환산했을 때, 자 완성품 수량에다가 월말 제공품까지 완성된 월말 제공품, 정확히 말하면 월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완성품으로 환산하면 총 완성된 거 숫자가 나오겠죠. 요걸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간혹가다 10번 시험 보면 한두 번은 요거 전체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 요 공식에 다 대입해야 되는데 우리 이 시간에는 여기서 요것만 계산하는 겁니다. 월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합니다. 요 더한 거를. 자,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다. 그러면 뭐예요? 완성도 100%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자, 그러면 완성품 수량 1000개 플러스 자 월말 제공품 환산량, 월말 기말 제공품 100개인데 완성도가 50%예요. 가공비는 진척도에 따라 하니까 그러면 100개 곱하기 50 하면 자 50개가 되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050개. 얘가 뭐예요? 가공비 월말 제공품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만약에 재료비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완성품 수량 1000개에 재료비는 자 기말 제공품 수량의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완성도를 100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게 50개가 아니고 100개가 되겠죠. 제가 출제원이라면 다음에 이거 또 낸다 그러면 그때는 요 재료비를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1100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3번. 이제 부가가치세입니다.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죠. 자, 요거 특별한 그 조건이 없는 한은 전부 다 사업장별로 다 해야 됩니다. 자, 맞는 말이고요. 부가가치세 부담은 전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부가세 포함해서 물건을 사죠. 삼각김밥 같은 거. 그러면 그게 그 편의점 사장님이 부가세 신고는 하는데 부담하는 거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부가가치세 특징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납세 의무가 있다. 여러분들 그 학교 있죠, 학교. 학교는 비영리입니다. 근데 전부 다 부가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그 다음 면세 사업자, 부가세 납부하지 않아요. 받지도 않고. 근데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서 제출해야 돼요. 매년 초에. 그래서 납세 경우에만 하면 요거 뜰린 겁니다. 영리, 비영리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하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대상인 재화, 물건 판매하든가 또는 용역을 공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이것도 부가세 신고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재화의 간주 공급이 나왔습니다. 간주 공급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돈 받고 판 건 아닌데 매출액으로 간주해서
당신 부가세 신고해. 그래서 왜냐하면 매입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공제를 안 받았다면 상관없어요. 자, 원래 물건을 사오면서 매입세 공제 받았어요.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있으니까. 근데 물건을 판매한다는 조건인데 판매 안 하고 직원들 뭐 자기가 다른 데 쓴다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 자, 집에 가져가 버린다거나 또는 거래처에 그냥 줘버린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자, 이거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가서 매출로 잡고 요 매입세 공제를 어떻게 뱉어놔야 됩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이 뭐냐? 자, 직장 연회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직원들한테 복리후생으로 주는 거는 근데 아닙니다. 요거 하면 누가 복리후생 하려고 그러겠어요? 복리후생인 경우는 후생비로 나가는 거는 제외입니다.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미, 작업화 이것도 복리후생비죠.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 원 이내의 경조사비가 회사에서 나갈 경우가 있죠. 이것도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런 경우에 재화로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거는 간주 공급으로 봐서 괘씸죄 적용 안 하고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요거 용납해주면 탈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매입세 공제받은 거 뱉어놔야 되기 때문에 매출로 봐야 됩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 1년에 한 번, 두 번은 꼭 나오는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가 학교에 입학을 하면 학교 다닐 때 반번호가 있죠. 그런 것처럼 부가세 신고할 때 양쪽을 다 확인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숨기나 안 숨기나. 그러려면 필수적인 게 주민등록번호처럼 사업자 등록번호를 양쪽 다 이 빨간 라인으로 한 거. 이거 공급자입니다. 공급받는 사람. 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예요. 판매한 사람 주민등록번호, 사간 사람 주민등록번호. 요게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상호. 요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사가는 사람은 상호 없어도 됩니다. 판매하는 사람은 여기까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부가세가 얼마냐, 판매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요거 발행한 날짜가 언제냐, 요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작성 연월일, 여기 작성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 공급가액과 부가세. 근데 간혹가다 시험 문제 헷갈리게 나오는 게 뭐냐면 작성이 아니고 공급 연월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판매 연월일. 판매는 오늘 했지만 부가가치 요 세금계산서는 한 달 단위로 또는 분기별로 한꺼번에 묶어서 발행도 가능해요. 세법상 다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 일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를 발행한 일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사업자 등록번호 양쪽 공급자, 공급받는 자, 상호, 공급하는 사람의 상호,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공급 연월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금액과 세금. 아닌 것, 공급가액 요건 맞죠. 부가가치세 당연히 있어야죠.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맞습니다. 공급 연월이 아니고 품목은 여기에 뭐 어느 걸 뭐 팔았냐 이건 뭐 세무서에서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은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실무시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